제 인생은 늘 바빴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저는 쉼없이 일했습니다. 제가 쉰 날은 남편 장례 치른 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어느 겨울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현장 바닥이 얼어 미끄러웠고 남편은 발을 헛디뎌 추락했습니다.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시장에서 김치를 팔고 있었습니다. 가족분 맞으시죠?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장례 치르고도 저는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셋, 먹여야 했고, 입혀야 했고, 공부시켜야 했습니다. 저는 반찬 가게에서 새벽 4시에 일어나 일했고, 낮에는 시장에서 장사했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억척스럽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칭찬처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억척스러움으로 아이들을 사람 구실하게 만들고 싶었으니까요. 큰아들은 머리가 좋았습니다. 대학도 나름 괜찮은 곳을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성격이 순했지만 늘 남 눈치를 봤습니다. 딸은 애교도 많고 말도 잘했지만 이상하게도 어릴 때부터 돈 이야기에 예민했습니다. 저는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세상 살아가려면 돈 감각도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문제는 제가 나이가 들수록 아이들이 저를 엄마로 보지 않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엄마는 돈 나오는 곳, 엄마는 집을 가진 사람, 엄마는 나중에 상속해줄 대상. 그 시선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60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 저는 작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보험금 조금, 제 노동으로 모은 돈, 그리고 시장에서 만난 지인 도움으로 싼 값에 산 집이었습니다. 넓진 않았지만 제겐 성 같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술 한잔 하고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봐. 그 집 엄마 혼자 살기엔 크잖아.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크긴 뭐가 커. 방 2개뿐인데. 그런데 아들은 눈빛을 바꾸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엄마한테 큰 게 아니라 우리한테는 지금 그 집이 너무 아까워. 그 말이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엄마, 우리 전셋값 너무 올라서 힘들어. 집 팔아서 우리한테 좀 나눠주면 안 돼?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너 지금 엄마 집 팔아서 너희 전세 살림하겠다는 소리니? 큰아들은 웃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해? 엄마도 나중에 요양원 갈 거 아니야. 그 전에 정리하고 우리도 살 길 열어야지.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아, 이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엄마의 노후를 비용으로 계산하고 있구나. 그날 이후로 둘째와 딸도 슬쩍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딸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엄마가 돈 쥐고 있으니까 오빠랑 둘째 오빠가 엄마한테 잘해주는 거야. 저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너희가 엄마한테 잘하는 게 돈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너희는 사람도 아니다. 딸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엄마, 세상 다 그래. 엄마도 우리한테 그렇게 했잖아. 공부 열심히 하면 용돈 준다고, 대학 가면 지원해 준다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무서워졌습니다. 제가 평생 가르친 게 결국 거래였던 건가 싶어서요. 결정타는 63살 때였습니다.
제가 허리 디스크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큰아들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겉으론 다정했습니다. 엄마, 많이 아파? 엄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엄마는 치료만 받아. 그리고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도장만 찍어.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뭔데? 큰아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진명에 관련 서류야. 엄마가 나이 드셨잖아. 나중에 상속세니 증여세니 복잡해. 지금 명의만 바꿔놓으면 세금도 줄고 엄마도 편해. 저는 불안했습니다. 명의를 왜 바꿔? 그 집은 내가 살아야 하는데. 큰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진짜 답답하다. 명의만 내 앞으로 하는 거지. 엄마가 계속 사는 거야. 엄마가 집주인이라고 뭐가 달라? 어차피 내가 엄마 모실 거잖아.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남편 없이 애새 키우면서 제가 제일 바랐던 건 하나였습니다. 나 늙으면 누가 나 좀 챙겨줬으면. 그 바람을 큰아들이 정확히 찔렀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 책임질게. 그러니까 믿고 도장 찍어. 저는 찍었습니다. 그날 제 손으로 제 집을 제 손에서 놓았습니다. 그게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명예 이전이 끝난 뒤 처음 한 달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여전히 주말마다 반찬도 사오고 엄마 필요한 거 없어? 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큰아들이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대출을 좀 받았어. 대출? 왜? 집 담보로. 엄마 집이 내 명이니까 가능하잖아. 저는 그때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뭐?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큰아들은 태연했습니다. 왜 그렇게 놀라? 나도 살려고 하는 거야. 사업 좀 해보려고. 엄마도 나 믿는다며. 그때 저는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너한테 집을 맡긴 거지. 담보로 잡으라고 준 게 아니야. 큰아들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럼 집명에 왜 바꿨어? 내 집인데 내가 뭘 하든 무슨 상관이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류 한 장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거요. 그날 이후로 큰아들은 차가워졌습니다. 전화도 줄었고 집에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달 뒤 큰아들이 집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 월세 내고 살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엄마, 내가 대출 이자 내야 하잖아. 엄마도 공짜로 살 순 없지. 저는 그 자리에서 몸이 떨렸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월세를 받겠다고? 큰아들은 냉정했습니다. 엄마, 세상에 공짜 없어. 엄마가 나한테 부담만 주면 나도 힘들어.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아들이 낯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큰아들이 월세 이야기를 꺼낸 날 이후로 제 집은 더 이상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말을 들을까? 저는 집에서 숨 쉬는 것조차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월세가 3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반찬 가게 일로 조금 모아둔 돈으로 어떻게든 냈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나자 큰아들이 또 말했습니다. 엄마, 이자 오른 거 알아? 대출 금리가 올라서 힘들어. 그리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월세 50만 원으로 올릴게.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
큰아들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시장일 아직 하잖아. 그리고 연금도 나오잖아. 그는 제 통장 사정까지 꿰고 있었습니다. 제가 국민연금 얼마 받는지, 장사로 한 달에 얼마 남기는지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제 인생이 아이들의 엑셀표 안 숫자처럼 관리되고 있던 건 큰아들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둘째는 착한 줄 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 잘 듣고 엄마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근히 둘째에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는 엄마 편이지? 형처럼 그러진 않지? 어느 날 둘째가 저를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하자. 괜히 마음이 설렜습니다. 혹시 나를 도와주려는 건가? 그런데 둘째는 핸드폰을 꺼내더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엄마, 형이랑 나랑 누나랑 상속 비율 생각해 봤어. 저는 멍해졌습니다. 무슨 상속? 둘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엄마 집 말이야. 형 명의지만 어차피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우리 거잖아.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너 지금 엄마 살아있는데 그런 소리 하는 거니? 둘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현실적으로 보자. 형이 지금 진명에 갖고 있는데 그대로 두면 형이 다 먹을 수도 있잖아. 저는 속으로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한테 미리 각서 쓰게 하자. 집 팔면 돈 나눠주는 걸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마저. 둘째는 저를 걱정하는 척 말했습니다. 엄마가 중심 잡아야 돼. 안 그러면 엄마도 나중에 손해봐. 그 말이 얼마나 웃긴 말인지 아십니까? 이미 저는 전부 잃었는데 자식들은 누가 더 많이 가져갈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더 대놓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집으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 언제 팔 거야? 팔긴 왜 팔아? 딸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오래됐잖아. 요즘 신축으로 옮기면 시세도 좋고. 저는 알았습니다. 옮기자는 말이 팔자는 말이라는 걸. 그럼 엄마는 어디 가서 살아? 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엄마는 작은 원룸 같은 데 가면 되지. 노인 혼자 큰 집 뭐하러 써?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엄마가 이 집에서 평생 살았는데 딸은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현실 좀 봐. 우리가 더 필요하잖아. 그날 딸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봐. 이 집 때문에 우리한테 버티는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무 허무해서, 너무 비참해서 엄마는 너희가 엄마라서 버텼다. 그렇게 말했지만 딸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저를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셋 다 모일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식탁에 셋이 앉았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재판받는 사람 같았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솔직히 얘기하자. 둘째가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 엄마. 감정 빼고 현실로. 딸도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집 팔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 집 시세 지금 좋잖아. 팔아서 대출 갚고 남은 돈 나누는 게 제일 깔끔해.
나누다니 그 돈은 엄마 돈이잖아. 큰아들은 웃었습니다. 엄마, 현실적으로 엄마가 언제까지 살겠어. 지금 나눠야 싸움 안 나. 둘째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혼자 다 쓰다가 나중에 병원비로 다 날릴 수도 있어. 딸은 아주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지금 정리하는 게 서로 좋아. 그때 저는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는 사람도 아니다. 엄마 살아있는데 장례 치르는 것처럼 왜 이래. 그러자 큰아들의 얼굴이 싸늘해졌습니다. 엄마, 소리 지른다고 해결돼? 그리고 이 한마디가 제 가슴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은 거의 끝났잖아. 우리 인생이 더 중요하지. 그 말에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를 부축하지 않았습니다. 셋 다 저를 바라만 봤습니다. 그 눈빛은 자식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둘러싼 경쟁자의 눈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큰아들은 노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엄마, 짐 정리 좀 해. 왜? 집 보여주러 다닐 거야.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동의도 없이 어떻게 집을 내놔. 큰아들은 비웃었습니다. 명의가 누구 건데?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는 부동산 사람들이 들락날락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제 집을 구경하며 수군댔습니다. 노인 혼자 산대. 곧 나간대. 그 말이 제 귀를 찢었습니다. 딸은 제 옷장을 뒤지며 말했습니다. 엄마, 쓸데없는 거 버려. 원룸 가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둘째는 박스를 가져와 제 물건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첩, 남편 유품, 아이들 어릴 때 옷까지.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건 엄마 인생이야. 둘째는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언제까지 과거 붙잡고 살 거야.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겐 내가 엄마가 아니라 짐이구나. 집을 내놓은 지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큰아들이 낯선 여자와 아이 둘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인사해. 여기 앞으로 이 집 들어올 사람들이야. 저는 순간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큰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계약 거의 됐어. 이번 주 안으로 잔금 치를 거야.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아직 여기 살고 있는데. 큰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했잖아. 짐 정리하라고. 그 옆에 있던 여자, 그러니까 집을 사러 온 사람은 제 얼굴을 힐끗 보더니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직 안 나가셨나 봐요. 그 말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기가 엄마 집인데. 큰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아니야.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은 짐을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나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늘? 응. 새 주인 내일 이사 와.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거야? 큰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찜질방 가든지 고시원 가든지 알아서 해. 그 말에 둘째와 딸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괜히 버티지 마. 이제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저는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하루만 아니 일주일만이라도
큰아들은 냉정했습니다. 엄마, 감정적으로 굴지 마. 이미 끝난 일이야. 그는 제 캐리어를 문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남편 사진이 들어있던 액자도 제가 아끼던 이불도 전부 복도로 던져졌습니다. 이웃들이 문틈으로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수군댔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 복도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너희가 사람이냐? 엄마를 이렇게 내쫓아? 그때 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더 이상 엄마 감당 못해. 그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누워 있었지만 저는 혼자였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 뭘 위해 살았지? 남편 없이 애들 키우느라. 내 인생은 한 번도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돌아온 건 이 꼴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자식들 번호를 눌렀습니다. 큰아들 받지 않음, 둘째 받지 않음, 딸 받지 않음. 3번 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완전히 혼자구나. 눈물이 그제야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 잠깐만 신세 질 수 있을까? 그 지인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에이, 나도 애들 있어서 힘들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화했습니다. 며칠만 재워주면 안 될까? 미안해, 요즘 집이 좀 좁아. 전부 핑계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늙은 사람의 불행은 모두에게 짐이라는 걸. 며칠 뒤 큰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월세 밀린 거 정산해. 그동안 살았던 거 계산해서 보내.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쫓아내고도 돈을 받겠다고? 저는 전화를 걸어 소리쳤습니다. 너 미쳤니?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큰아들은 비웃었습니다. 엄마 감정 빼라니까. 그동안 공짜로 산 것도 아니잖아. 저는 울부짖었습니다. 그 집은 원래 내 집이었어. 그러자 큰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왜 도장 찍었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돈도 거의 없었습니다. 몸은 아프고 마음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완료. 처음엔 무시하려다 이상하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파일을 열었고 제 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문구. 근저당권 설정자 김영수 채권자. 그 이름이 제가 알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설마.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저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 화면에 적힌 글자가 계속 흔들렸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자 김영수. 그 이름은 제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일하던 동료이자 제가 시장에서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김 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죽고 난 뒤 그는 종종 저를 도와줬습니다. 쌀이 떨어지면 쌀을 가져다 줬고 아이들 학비가 밀리면 몰래 돈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형수님, 나중에 형수님 형편 나아지면 갚으세요. 저는 그에게 여러 번 돈을 빌렸습니다. 남편 장례비, 아이들 대학 등록금, 가게 임대료. 그리고 그 돈을 빌릴 때마다 그는 늘 서류를 하나 쓰자고 했습니다. 형수님, 혹시 몰라서 그래요. 서로 깔끔하게 하자고. 그게 바로 근저당 설정 서류였습니다. 그때 저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언젠가 갚으면 되지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거의 다 갚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은 고작 몇백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근저당이 아직 살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그 근저당 설정일이 진명의 이전보다 훨씬 이전이었습니다. 즉, 법적으로 보면 큰아들이 명의를 가져가기 전부터 이미 이 집에는 제 채무를 담보로 한 권리가 걸려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이 집은 완전히 아들 마음대로가 아니란 말이야? 다음 날 아침, 저는 바로 김 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형수님?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장님, 저 쫓겨났어요. 그는 깜짝 놀라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저는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명예 이전, 대출, 월세, 집을 팔아버린 일까지. 김 사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자식들이.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수님, 근저당 아직 살아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는 종이를 꺼내 계산하며 설명했습니다. 형수님이 거의 다 갚긴 했지만 말소 처리가 안 됐어요. 법적으로는 아직 제 채권이 우선입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럼 집을 팔아도. 김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수님 동의 없이 팔았어도 먼저 제 돈부터 정산해야 합니다. 그 말은 곧 큰아들이 생각한 돈이 전부 자기 것이 아니라는 뜻. 집 매매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뜻. 김 사장은 낮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형수님, 이 집 팔면서 제 근저당 사실 숨기고 계약한 것 같아요. 숨기면 어떻게 돼요? 사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의 소개로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서류를 쭉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꽤 심각합니다. 어떻게요? 첫째, 근저당이 선순위입니다. 아드님 명의는 후순위예요. 둘째, 집 매매 시 고지 의무를 어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어머니를 강제로 내쫓은 것도 주거 침입, 강요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능성 큽니다. 아드님은 법적으로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갑자기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아드님이 집 담보로 받은 대출금 상당 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에 써버렸습니다. 그게 왜 문제죠? 담보 목적 외 사용은 금융사기 성격이 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큰아들이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실을 입증하면 상황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그럼 이제 엄마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날 밤 저는 찜질방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엄마도 싸운다.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안에서 무언가 끌어올랐습니다. 분노, 억울함, 그리고 결심.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착하게만 살아서는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뒤 저는 바로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저는 울기만 했습니다. 참기만 했습니다. 용서하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김 사장과 변호사의 도움으로 우리는 곧바로 가처분 신청을 넣었습니다. 집 매매를 중단시키는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근저당권 우선 변제 요구, 매매 과정 사기 혐의 신고, 강제 퇴거 관련 고소 준비,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 집으로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문. 큰아들은 그걸 읽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그 목소리는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했잖아. 큰아들은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감히 나한테 법을 들이대.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감히? 너는 엄마를 길바닥으로 내쫓았으면서. 그는 잠시 말을 잃더니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끼리 해결하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이미 내가 버렸다. 가처분이 내려지자 집 매매는 중단됐습니다. 새로 들어오려던 사람은 계약 파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약금이 모두 큰아들 책임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자식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둘째가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습니다. 형이 알아서 한다더니 뭐야 이게. 위약금 우리가 같이 내야 해? 딸도 따졌습니다. 형 때문에 다 망했잖아. 큰아들은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엄마가 미쳐서 그런 거지. 그 말이 제 귀에도 들려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서로 물어뜯어라. 며칠 뒤 큰아들은 경찰서에 불려갔습니다. 대출금 사용 내역 조사 때문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자료가 넘어가면서 그가 사업 투자라며 받은 돈 대부분을 도박빚과 개인 채무에 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담보 목적이 사업 자금이었죠? 큰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이 사용처는 뭡니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큰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며칠 뒤 둘째와 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찜질방 앞에서 둘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잘못했어. 형이 다 그랬던 거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옆에서 계산기 두드리던 사람들이다. 둘째는 울부짖었습니다. 그래도 엄마잖아. 저는 처음으로 그 말을 되돌려줬습니다. 그래, 엄마다. 그래서 끝까지 참았다. 근데 너희는 그 엄마를 버렸다. 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고소만은 하지 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내가 멈출 일이 아니다. 법이 하는 일이다. 며칠 후 변호사가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아주 중요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뭔데요? 아드님이 진명에 이전할 때 어머니에게 정확한 설명 없이 진행한 정황이 있습니다. 즉, 기망에 의한 증여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의 뜻은 속여서 명의를 빼앗았다는 것, 법적으로 취소 가능하다는 것. 변호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 다시 어머니 앞으로 돌아올 가능성 높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이 술에 취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발.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근데 감옥은 가기 싫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빌었을 때 너는 문을 닫았다.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만든 인생이야. 법정에 들어가는 날 제 다리는 떨렸습니다. 평생 경찰서도 법원도 가본 적 없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상대로 재판을 받으러 간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돼 있었습니다. 둘째와 딸은 뒤쪽 방청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명예 이전 당시 고령자 기망 정황, 근저당 선순위 존재 은폐, 담보대출 목적 외 사용, 강제 퇴거 증거 문자, 녹음.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피고, 이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큰아들은 입을 때려다 다시 다물었습니다. 한참 후 겨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동의하셨습니다. 그러자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확한 설명 없이 서명을 받는 것은 동의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사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본명의 이전은 기망에 의한 증여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고, 즉 어머니에게 환원됩니다. 순간 귀에서 웅소리가 났습니다. 돌아온다. 내 집이 돌아온다. 판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피고는 담보대출 관련 금융사기 혐의로 별도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큰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법정이 끝나자 둘째와 딸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엄마 찾지 마라. 둘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몰랐어. 형이 그렇게까지 할 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면서도 계산했다. 딸은 울부짖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은 버리지 않는다. 그 말에 둘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몇 주 뒤 등기부등본에 다시 제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소유자 김순자. 그 글자를 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집은 엉망이 돼 있었습니다. 벽에는 아이들 낙서, 바닥은 긁혀 있었고 가구도 몇 개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그곳은 제 집이었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다시 왔어요. 남편 사진을 꺼내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몇 달 뒤 큰아들은 집행유예와 벌금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회사에서도 해고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들도 다 떠났다고 했습니다. 한때 저를 무시하던 그 아이는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둘째와 딸은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늙으면 후회할 거야.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지금 참으면 더 후회한다. 저는 집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를 전세로 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생활이 훨씬 안정됐습니다. 아프던 무릎도 치료를 받았고 작은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걸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위기 때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착함은 지켜야 할 때 버려야 한다는 것.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은 공짜가 아니다. 부모의 인생도 내 것들이 아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믿고 맡기지 마십시오. 서류 한 장, 도장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